안녕하세요. 산호라면의 나레이터 서희연입니다. 비가 오는 요즘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이야기 들으러 자주 놀러 오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고층 빌딩 사이를 헤집고 지나갔습니다. 강현석 회장은 대형 창문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30년간 몸담았던 회사에서의 마지막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아직 정리하지 못한 서류들이 높게 쌓여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비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강현석과 아름다운 여인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윤희, 그의 아내였죠. 30년 전 어느 봄날 갑작스럽게 사라져버린 그녀. 경찰도 사설 탐정도 모두 포기했지만 강현석만은 끝까지 그녀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든 것이 바로 지금의 희망재단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집에 갔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은퇴를 앞두고 나니 모든 것이 새삼 아쉽게 느껴졌죠. 특히 이 사무실에서 보낸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장님, 오늘 마지막 이사회가 끝났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강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다시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윤희와 함께 그렸던 재단의 청사진, 어려운 아이들을 도우려던 그들의 꿈이 이제는 거대한 조직이 되어 있었죠.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인수인계는 완료되었나요? 강현석이 물었습니다. 네, 새로운 경영진과의 미팅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정말로 재단 업무에만 집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서의 말에 강현석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부터는 재단 업무에만 집중하겠네. 강현석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고 나면 이제 정말로 그에게 남은 것은 재단뿐이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윤희의 흔적을 쫓는 일뿐이었죠.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일 말입니다. 비서가 나간 후 강현석은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집이 없었습니다. 윤희가 사라진 후로는 어떤 곳도 완전한 안식처가 될 수 없었거든요. 저녁 무렵 강현석은 재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회사 건물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소박한 건물이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느낌을 주는 곳이었죠. 윤희가 원했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어야 해라고 말하던 그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했어요. 재단 건물 앞에 서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이곳만큼은 순전히 윤희와의 추억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었거든요. 회사는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곳이었지만 재단은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어요.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싶다던 윤희의 소원을 실현하는 곳이었죠. 재단 직원들은 대부분 퇴근한 후였지만 몇몇은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현석은 그들에게 간단히 인사를 건넨 후 자신의 집무실로 들어갔어요. 벽면 가득 걸려있는 사진들이 그를 맞이했죠. 재단이 도운 아이들의 모습, 봉사활동 장면들, 그리고 구석 한편에는 윤희와 함께 찍은 재단 설립 당시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강현석은 지난 30년을 되돌아봤어요. 윤희를 찾기 위해 시작한 재단이었지만 어느새 수많은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진학한 아이들, 기술을 배워 자립한 청년들, 그리고 따뜻한 가정에 입양된 어린이들까지 모든 것이 윤희가 원했던 일들이었어요. 아직도 찾고 있어. 강현석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윤희는 여전히 28배 모습 그대로였죠. 밝은 미소와 따뜻한 눈빛, 그리고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했던 마음씨,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어요.
윤희가 남긴 마지막 흔적 중 하나였죠.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바래져 있었지만 안에 적힌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현서가, 우리가 만든 재단이 정말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 어디에 있든 우리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그녀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글을 읽을 때마다 강현석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리움과 아쉬움, 그리고 약간의 죄책감까지. 혹시 자신이 더 노력했다면 윤희를 찾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원했던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사흘 후 아침, 재단에서는 중요한 후원자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국내 유명 기업들의 사회공헌 담당자들이 모여 재단의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죠.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강현석은 회의실을 점검하며 직원들과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자료 준비는 모두 완료되었나요? 강현석이 물었습니다. 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다시 한번 검토했고요. 재단의 부장급 직원이 대답했어요. 신입 직원인 김하윤도 그 자리에 있었죠. 입사석 달째인 그녀는 조용하지만 성실한 모습으로 선배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고 있었어요. 김하윤은 키가 보통 정도였고 단정한 옷차림을 선호했습니다.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맡은 일은 완벽하게 처리했어요. 특히 아이들과 관련된 업무에서는 남다른 열정을 보였죠.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윤 씨, 오늘 회의 자료 정리 수고 많았습니다. 강현석이 말했습니다. 김하윤은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오전 10시 후원자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대기업 임원들과 사회공헌 전문가들이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강현석은 재단의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어요. 특히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과 자립 지원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핵심이었죠. 이번 프로그램의 특징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꿈을 찾고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입니다. 강현석의 설명에 후원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한 임원이 질문했습니다. 김하윤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강현석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가 일어섰습니다. 저희는 각 아이의 특성과 관심사를 파악한 후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요리에 관심이 있는 아이에게는 전문 셰프와 연결해주고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에게는 음악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식이죠. 김하윤의 설명은 간단하면서도 핵심을 잘 짚어냈습니다. 후원자들의 반응도 좋았어요. 실제로 성과는 어떤가요? 다른 임원이 물었습니다. 지난해에만 23명의 아이들이 자신만의 진로를 찾았고 그중 18명이 관련 분야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회의는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후원자들의 질문이 이어졌고 재단의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도 깊어졌죠. 창밖으로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회의에 집중하느라 날씨 변화를 놓쳤던 거예요. 재단의 투명성은 어떻게 보장하시나요? 마지막 질문이 나왔습니다. 강현석이 대답했어요. 모든 지출 내역은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고 외부 감사도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는 윤희재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투명하고 정직한 운영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윤희재단, 강현석이 아내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었어요. 처음에는 희망재단으로 시작했지만 몇 년 후 정식으로 윤희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었죠. 아내를 기리는 동시에 그녀가 꿈꾸던 일을 계속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서야 회의가 끝났습니다. 후원자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재단을 떠났고 내년도 후원 약속도 받아낼 수 있었어요. 강현석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회의실을 정리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강현석은 깜짝 놀랐어요.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들이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아침에는 맑았던 하늘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우산 하나 없이 나온 그는 잠시 망설였어요. 택시를 타고 가려니 빗속에서 기다려야 했고 뛰어가자니 거리가 멀었습니다. 재단 현관에서 비를 피하며 서 있는 강현석의 모습을 본 김하윤이 다가왔어요. 그녀는 손에 검정색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우산이 없으시네요. 김하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그의 옆으로 다가와 우산을 씌워주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김하윤이 서 있었죠. 회장님, 같이 가실까요? 저도 그쪽 방향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연스러웠지만 배려심이 느껴졌습니다. 아, 고맙네요. 강현석은 의외의 도움에 감사를 표했어요. 둘은 나란히 우산 아래 서서 걸음을 옮겼죠. 빗소리가 우산을 두드리며 잔잔한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김하윤은 말수가 적었지만 자연스럽게 강현석의 보폭에 맞춰 걸었어요. 비 냄새가 코끝에 스며들었습니다. 강현석은 문득 30년 전을 떠올렸어요. 윤희와 함께 비를 맞으며 걸었던 날들이 생각났죠. 그때도 이렇게 작은 우산 하나를 나눴으며 걸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 어떻게 보셨어요? 강현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까봐 대화를 시작한 것이었어요. 좋았습니다. 후원자분들이 진심으로 아이들을 걱정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김하윤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진정성이 담겨 있었죠. 하윤 씨도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으시군요. 강현석이 말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혼자 자란 탓인지 다른 아이들이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김하윤의 말에 강현석은 조금 놀랐어요. 혼자 자랐다는 말이 뜻밖이었거든요.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바람까지 불어 우산이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김하윤이 우산을 더 단단히 잡으며 강현석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섰어요. 죄송합니다. 우산이 작아서요. 그때 강현석은 우연히 우산 안쪽을 올려다보게 되었어요.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에 시선을 돌린 것이었는데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우산 안쪽에는 작은 로고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로고가 보통 것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재단의 초기 로고였죠. 하지만 정확히는 채택되지 않았던 시안 중 하나였어요. 당시 윤희와 함께 여러 디자인을 검토했는데 이 로고는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디자인 중 하나였습니다. 로고는 작은 나무 모양이었는데 가지 끝마다 작은 별이 달려있는 형태였어요. 희망의 나무라고 불렀던 디자인이었죠. 윤희가 특히 좋아했던 것이었지만 결국 더 단순한 디자인이 채택되었었습니다. 강현석의 기억이 서서히 되살아났어요. 이 로고는 단 3개만 만들어졌었죠. 하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디자이너가 보관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윤희가 가져갔었어요. 이것도 우리의 추억이니까라며 웃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참 특별한 로고네요. 강현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목소리를 평정하려고 노력했지만 약간의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김하윤은 고개를 들어 우산 안쪽을 바라봤어요. 아, 이건 말씀이신가요? 저도 처음 봤을 때 신기했어요. 이 우산, 강현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디서 구하셨나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담담한 척 했습니다. 김하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외조모께서 주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써왔는데 특별한 우산이라고 하셨어요. 외조모. 강현석의 마음이 다시 한번 요동쳤습니다. 이상한 우연이었어요. 아니, 우연치고는 너무 기묘했죠. 30년 전 사라진 아내의 흔적이 지금 이 비 오는 날에 나타났으니까요. 외조모분이 특별한 우산이라고 하셨다고요? 강현석이 다시 물었습니다. 네, 이 로고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셨어요.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희망과 관련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김하윤의 대답에 강현석은 더욱 놀랐습니다. 그들은 계속 걸었지만 강현석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쳐 있었습니다. 윤희가 가져갔던 로고, 외조모라는 존재, 그리고 희망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외조모부는 지금도 계신가요?
강현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하윤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90을 넘기셨는데 마지막까지 정정하셨죠. 그러셨군요.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강현석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네, 저를 키워주신 유일한 가족이셨거든요.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서요. 김하윤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현석은 더 이상 질문하기가 어려웠어요.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수많은 궁금증이 일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 비는 계속 내렸어요.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강현석은 그 소리를 들으며 30년 전을 떠올렸어요. 윤희와 함께 비를 맞으며 걸었던 그날들을 말이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좀. 김하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강현석은 자신도 모르게 표정이 변해 있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힘든 기억이신가요? 김하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좋은 기억이에요. 다만 너무 오래전 일이라. 강현석은 말을 흐렸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날 밤 강현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산 안쪽의 로고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고 특별한 것이었죠.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평소보다 일찍 깼어요. 6시에 일어나 간단히 씻고 재단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출근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건물은 조용했어요. 경비원만이 강현석을 맞이했죠. 일찍 오셨네요, 회장님. 경비원이 인사했습니다. 네, 조금 할 일이 있어서요. 강현석은 간단히 대답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지하 1층 재단 자료실로 향하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재단 지하 자료실에는 설립 당시의 모든 기록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오래된 파일들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죠. 강현석은 30년 전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로고 디자인 관련 자료, 초기 회의록, 그리고 각종 계약서들이 있었어요. 먼지가 쌓인 상자를 열어보니 당시의 기록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강현석은 하나씩 꺼내며 살펴봤어요. 그 중에서 로고 디자인 관련 폴더를 찾아 열었습니다. 반전 시안 어영 마이너스 제작 수량 3개 기록이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윤희 요청으로 한 개 별도 보관. 강현석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더 자세한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당시 디자이너와의 계약서, 로고 제작 과정, 그리고 최종 결정에 관한 회의록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특히 윤희가 그 로고에 대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희망의 나무는 단순한 로고가 아니야. 우리가 도울 아이들 하나하나가 별이 되어 빛나는 거라고 생각해. 윤희가 했던 말이 회의록에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강현석은 그 말을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료를 더 뒤져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윤희가 그 로고를 가져간 날짜가 실종되기 정확히 일주일 전이었다는 것이었죠.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씩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강현석은 자료를 정리하고 자신의 집무실로 올라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시작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김하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강현석은 자연스럽게 김하윤과 대화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직원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윤 씨, 혼자 식사하시나요? 네, 회장님. 같이 앉으셔도 됩니다. 어제 비 때문에 고생하셨죠? 강현석이 자연스럽게 화제를 꺼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회장님께서 도움을 받으셔서 죄송했어요. 김하윤은 여전히 예의 바른 모습이었어요. 하윤 씨, 가족 이야기를 들어봐도 될까요? 혹시 부모님은? 강현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 될까봐 걱정했지만 알아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김아윤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부모님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조모 손에서 자랐는데 외조모도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외조모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강현석이 다시 물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려 했어요. 윤희입니다. 윤희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김아윤의 대답에 강현석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윤희, 바로 자신의 아내와 같은 이름이었죠. 하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특별한 이름이네요. 네,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할머니께서도 자신의 이름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김아윤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어떤 분이셨나요? 강현석의 질문에 김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아이들을 무척 좋아하셨고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셨죠. 가끔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김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요? 강현석이 촉구했습니다. 젊을 때 어떤 재단에서 일하셨다고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제가 이 재단에 지원했을 때도 많이 응원해 주셨어요. 김아윤의 말에 강현석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어요. 우산의 로고, 윤이라는 이름, 그리고 재단에 대한 관심,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치점이 있었죠. 강현석은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할머니 유품 중에 오래된 사진이나 서류 같은 것이 있나요? 강현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 될 수 있었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김아윤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가지 있어요. 할머니가 소중히 간직하시던 것들이요. 사진도 있고 편지 같은 것도 있어요.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재단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다니 궁금해서요. 김아윤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어요. 오늘 저녁에 가져올 수 있어요. 회장님이 관심을 보이시니까 할머니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강현석은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날 오후 강현석은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계속 김아윤과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연 그녀의 외조모가 자신의 아내 윤희와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동명이인일까요? 저녁이 되자 김아윤이 작은 상자를 들고 강현석의 집무실을 찾았어요. 회장님이 관심을 보이셔서 할머니 유품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고맙습니다. 함부로 보게 되어 죄송해요. 강현석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눌 수 있어서 좋아요. 김아윤이 상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 그리고 몇 가지 소품들이 나왔어요. 강현석은 조심스럽게 하나씩 꺼내며 살펴봤습니다. 먼저 사진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보던 강현석은 손이 멈췄습니다. 그중 한 장에는 어린 김아윤과 한 여인이 함께 찍힌 사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배경이 낯익었습니다. 바로 희망재단 건물 앞이었죠. 그것도 건물이 새로 지어졌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건가요? 강현석이 물었어요. 목소리를 평정하려고 노력했지만 약간의 떨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5살 때쯤인 것 같아요. 할머니가 어떤 건물 앞에서 찍어주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재단 건물이었어요. 신기한 인연이죠? 강현석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여인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 분명히 닮아 있었어요. 30년 전 사라진 윤희의 모습과 나이는 들었지만 그 눈매와 미소는 변하지 않았죠. 특히 아이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윤희와 똑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참 젊어 보이시네요. 강현석이 간신히 말했어요. 네, 나이에 비해 정말 젊으셨어요.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죠. 김아윤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강현석은 다른 사진들도 살펴봤어요. 김아윤이 조금 더 자란 모습의 사진, 생일 파티 사진, 그리고 학교 행사 사진들까지 모든 사진에서 윤희로 보이는 여인은 김아윤을
정말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하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찍은 것 같은 사진이었어요. 교복을 입은 김하윤 옆에 서 있는 여인의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는데 그 가방에 희망재단의 초기 로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가방도 할머니 것이었나요? 강현석이 가방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네, 할머니가 항상 들고 다니시던 가방이에요.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김하윤의 대답에 강현석은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편지들도 하나씩 살펴봤어요. 대부분은 김하윤에게 쓴 격려의 편지들이었습니다. 우리 하윤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정말 기뻐.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줘서 고마워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편지를 읽다가 강현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글씨체가 너무 익숙했거든요. 바로 윤희의 글씨체와 똑같았어요. 조금 나이가 들어서 떨림이 있었지만 기본적인 특징들은 그대로였습니다. 할머니 글씨가 참 예쁘시네요. 강현석이 말했어요. 네, 저도 할머니 글씨를 닮으려고 많이 연습했어요. 김하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김하윤의 글씨도 윤희와 비슷한 점이 있었어요. 편지 중에는 특별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윤아, 내가 어른이 되면 꼭 남을 도우는 일을 하면 좋겠어. 할머니가 젊을 때 하지 못했던 일을 내가 대신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내용을 읽으니 김하윤이 재단에 지원한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작은 상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김하윤이 조심스럽게 열어보였어요. 안에는 오래된 반지 하나와 목걸이 그리고 작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반지를 보는 순간 강현석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 반지는 자신이 윤희에게 선물했던 약혼 반지와 똑같았거든요. 정확히 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심플한 반지였죠. 이 반지도 할머니 것이었나요? 강현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할머니가 가장 소중히 여기시던 반지예요. 젊을 때 누군가에게서 선물 받았다고 하셨어요. 김하윤의 대답에 강현석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하윤아, 이 반지는 할머니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받은 거야. 언젠가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때 주고 싶어. 글씨는 윤희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강현석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김하윤의 외조모는 바로 자신의 아내 윤희였습니다. 하지만 왜 그녀가 김하윤을 키우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김하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강현석은 자신도 모르게 충격을 받은 표정을 하고 있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냥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강현석이 둘러댔어요. 지금 당장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다른 가족 이야기는 안 하셨나요? 강현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할머니는 과거 이야기를 별로 안 하셨어요. 가끔 젊을 때 사랑했던 사람 이야기를 하셨지만 자세한 건 말씀 안 하셨죠. 김하윤은 유품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보여드려서 좋았어요. 할머니도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강현석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윤 씨. 소중한 추억을 나누어 주셔서. 강현석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가 정말 훌륭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네,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셨어요. 김하윤이 떠난 후 강현석은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김하윤은 윤희가 키운 아이였고 그 윤희는 바로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이 많았어요. 윤희는 왜 사라져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김하윤을 키우게 되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김하윤이 과연 윤희의 친딸일까요? 아니면 다른 관계일까요? 다음 날 새벽 강현석은 잠을 설쳤습니다. 밤새 김하윤과 윤희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어요. 6시가 되자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아침 일찍 재단에 도착한 강현석은 다시 지하 창고로 향했습니다. 어제는 로고 관련 자료만 찾아봤지만 오늘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어요. 윤희가 사라진 후 그녀의 개인 물품들을 모두 이곳에 보관해 두었었죠. 지하 창고 깊숙한 곳에는 3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윤희 개인 소지품이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윤희의 옷가지, 액세서리, 그리고 그녀가 쓰던 다이어리들이 나왔어요. 오래된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나왔습니다. 강현석은 감정이 북받쳐 올랐지만 꾹 참고 하나씩 살펴봤어요. 다이어리를 펼쳐보니 윤희의 일상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재단 업무에 대한 이야기, 강현석과의 일상,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들까지. 현석이와 함께 아이들을 도우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 우리가 만든 재단이 정말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다이어리 마지막 부분을 읽다가 강현석은 놀라운 내용을 발견했어요. 요즘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누군가 나를 감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현석이에게 말해야 할까 고민이야. 더 읽어보니 윤희가 실종되기 한 달 전부터 누군가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오늘도 검은 차가 우리 집 앞에 서 있었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 혹시 현석이에게 위험이 닥칠까봐 걱정이야.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현석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사라져야 할 것 같아. 미안해, 현석아. 그리고 우리 아이도 미안해. 우리 아이라는 표현에 강현석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윤희가 임신했었다는 말일까요? 그런데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더 자세한 내용을 찾기 위해 다른 상자들을 뒤져봤습니다. 두 번째 상자에서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편지 봉투 여러 개가 나왔는데 각각 다른 사람에게 쓴 것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강현석의 눈에 띈 것은 두꺼운 편지 봉투였어요. 봉투 겉면에는 그녀의 친필로 소중한 사람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강현석에게 쓴 것이었어요. 현석아, 미안해. 갑자기 떠나게 되어서.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누군가 너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어. 나 때문에 내가 다치는 일은 없어야 해. 편지를 읽는 강현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던 재단은 내가 잘 이끌어갈 거라고 믿어.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거야.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줘. 사랑해, 현석아. 두 번째 편지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내 딸에게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 우산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너를 잘 키워줄 거야.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때 모든 것을 알게 될 거란다. 엄마는 항상 너와 함께 있을게. 편지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윤희가 실종되기 바로 하루 전이었어요.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죠. 강현석은 급히 나머지 편지들을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편지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곧 사라져야 한다. 하지만 내 딸만은 살려야 한다. 윤희라는 이름으로 안전한 곳에 맡겨질 것이다. 제발 이 아이를 찾아서 잘 키워달라. 이 아이는 현석의 딸이기도 하다. 강현석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윤희는 임신한 상태에서 위험에 처했고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사라지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김하윤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네 번째 편지는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내용이었어요. 제발 부탁합니다. 이 아이를 안전한 곳에서 키워주세요. 제 이름을 따서 윤희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우산과 반지를 아이에게 전해주세요.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때 필요할 거예요. 마지막 편지는 미래의 김하윤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하윤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이미 진실을 알게 되었겠구나.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줘.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걸. 그리고 내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언젠가 만나게 될 거라고 믿어. 강현석은 모든 편지를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30년 동안 품고 있던 의문들이 하나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사라졌고 김아윤은 바로 자신의 딸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윤희를 위협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재단과 관련된 일로 위험에 처했을까요? 더 많은 조사가 필요했어요. 그날 오후 강현석은 30년 전 윤희의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은퇴한 상태였지만 다행히 연락이 닿았어요. 그때 정말 이상한 사건이었어요. 모든 흔적이 깔끔하게 사라져 있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강현석이 물었어요. 보통 실종 사건은 어떤 흔적이라도 남아있게 마련인데 윤희 씨 사건은 달랐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모든 증거를 제거한 것 같았죠. 전직 경찰관은 당시 수사 기록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어요. 실종 신고가 접수되기 하루 전에 누군가 병원에서 출산 기록이 있었는데 신원 확인이 안 되는 여성이었어요. 나이와 특징이 윤희 씨와 비슷했죠. 출산 기록이요? 강현석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그런데 그 기록도 며칠 후에 사라졌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없앤 것 같았습니다. 당시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강현석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사설탐정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김아윤이라는 사람의 출생 기록을 정확히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보육원 기록도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며칠 후 받은 보고서는 그의 추측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김아윤은 실제로는 성명 미상의 신생아로 병원에 입원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윤이라는 이름으로 보육원에 들어왔죠. 나이도 계산해 보니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보육원 기록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아이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정확한 신원 확인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탐정이 덧붙였어요. 이 아이를 입양한 사람의 이름이 윤이었어요. 성은 다르지만 이름이 같더군요. 그리고 그 윤이라는 분도 신원이 불분명한 점이 많았습니다. 강현석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희는 어떤 이유로 위험에 처했고 출산 후 아이를 안전한 곳에 맡긴 후 사라졌던 거였어요. 그리고 자신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아이를 키우도록 했던 것이죠. 혹시 그 윤희라는 분의 신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강현석이 물었어요. 탐정은 자료를 뒤적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분의 과거 기록이 거의 없어요. 마치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난 것 같습니다. 보육원에서 일하던 경력만 확인되고 그 이전 기록은 찾을 수 없었어요. 강현석은 이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김아윤을 키운 윤희는 바로 자신의 아내였고 어떤 방법으로든 살아남아서 딸을 키웠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왜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해 주세요. 강현석이 탐정에게 부탁했어요. 김아윤의 DNA 검사가 가능한지 알아봐 주세요. 친부모 확인을 위해서요. 알겠습니다. 본인 동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날 저녁 강현석은 집에서 윤희의 편지들을 다시 읽어봤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읽을 때마다 그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큰 결심을 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편지 중에는 김아윤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들도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윤아, 엄마는 내가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기만을 바라. 내가 어른이 되어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내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이들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이 누구보다 따뜻해. 언젠가 너희가 만나게 되면 분명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강현석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30년 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윤희의 고통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김아윤에 대한 마음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자신의 딸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다음 날 강현석은 평소보다 일찍 재단에 나갔습니다.
김하윤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시각으로 그녀를 관찰하고 싶었죠. 과연 자신과 닮은 점이 있을까요? 김하윤이 출근하자 강현석은 자연스럽게 그녀를 관찰했어요. 걸음걸이, 말하는 방식, 웃는 모습까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곳곳에서 윤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아이들 사진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은 윤희와 정말 닮아 있었어요. 하윤 씨, 잠깐 시간 있나요? 강현석이 김하윤을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김하윤이 집무실로 들어왔어요. 어제 할머니 유품을 보여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무엇인가요? 김하윤이 물었습니다. 재단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려고 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강현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건강검진이요? 물론 좋습니다. 김하윤이 대답했습니다. 강현석은 내심 안도했어요. DNA 검사를 위한 시료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에 병원에서 실시할 예정이에요. 그날 오후 강현석은 또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하윤에게 조금씩 진실을 알려주기로 한 거예요. 물론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하윤 씨, 혹시 할머니께서 다른 가족 이야기는 안 하셨나요? 다른 가족이요? 김하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네, 예를 들어 할머니의 딸이나 사위 같은. 강현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런 이야기는 가끔 하셨어요. 딸이 있었는데 어려서 돌아갔다고 하셨어요. 딸이 있으셨다고요? 강현석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슬픈 일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자세히 묻지 못했어요. 김하윤의 대답에 강현석은 더욱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강현석은 윤희의 일기를 다시 꺼내 읽어봤어요.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까 해서였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현석이와 결혼하고 나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알았을 때야. 하지만 이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지켜야 할지 모르겠어. 만약 내가 사라지게 된다면 아이만큼은 반드시 안전한 곳에서 키워야 해. 내 이름을 딴 윤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말이야. 그러면 언젠가 현석이가 찾을 수 있을 거야. 이 내용을 읽고 강현석은 윤희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건강검진이 실시되었습니다. 김하윤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참여했어요. 강현석은 은밀히 의료진에게 부탁해서 김하윤의 시료를 따로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올 예정이었어요. 검사를 마치고 돌아온 김하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강현석은 그녀를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만약 정말로 자신의 딸이라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 주 동안 강현석은 김하윤을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그녀가 일하는 모습, 동료들과 대화하는 방식, 그리고 아이들과 접하는 태도까지 모든 것에서 윤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김하윤이 어려운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마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 같은 따뜻함이 있었죠. 저도 어릴 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더 의미 있게 느껴져요. 일주일 후 마침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현석은 결과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친부자 관계 확률 99.9% 숫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하윤은 정말로 자신의 딸이었어요. 결과를 확인한 강현석은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이 사실을 김하윤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현석은 오래된 사진들을 다시 꺼내봤어요. 윤희와 함께 찍은 사진들, 재단 설립 당시의 모습들, 그리고 윤희가 혼자 찍은 마지막 사진까지 모든 사진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윤희야, 우리 딸을 찾았어. 강현석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내가 그렇게 소중히 키운 하윤이를 만났어. 정말 너를 닮아서 착하고 따뜻한 아이야.
마치 윤희가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김하윤에게 진실을 말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접근할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하든 신중해야 했습니다. 김하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진실을 전해야 했거든요. 이틀 후 강현석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김하윤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재단과 윤희의 관계부터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하윤 씨, 오늘 저녁에 시간이 있으신가요? 강현석이 김하윤을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에 집무실로 와주시겠어요? 그날 오후 6시 재단 건물은 조용해졌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였죠. 김하윤이 강현석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강현석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앉으세요, 하윤 씨. 강현석이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한 분위기였어요. 김하윤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불렀어요. 조금 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강현석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윤희와 함께 찍은 재단 설립 당시의 사진이었어요. 먼저 이 사진을 보세요. 김하윤이 사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여자분이 누구신가요? 김하윤이 물었어요. 사진 속 여인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제 아내였습니다. 윤희라고 해요. 강현석이 조용히 말했어요. 김하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희, 할머니와 같은 이름이네요. 단순히 이름만 같은 게 아닙니다. 강현석이 말했어요. 이 사진을 다시 자세히 보세요. 특히 이 여자분의 얼굴을. 김하윤은 사진을 더 가까이 가져다 보았습니다. 그러자 점점 놀라운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정말 비슷해요. 할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 같아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맞습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강현석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하윤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럴 리가요. 할머니는 제 외조 모시고 이분은 회장님의 아내라고. 말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강현석은 조심스럽게 다른 자료들을 꺼냈어요. 윤희의 편지들, 보육원 기록, 그리고 김하윤의 출생에 관한 조사 결과까지. 이 모든 자료를 차근차근 보시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무슨 뜻이신지. 김하윤이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강현석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제 아내 윤희는 갑자기 사라졌어요. 하지만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은 그녀가 단순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김하윤은 서류들을 하나씩 읽어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점점 충격을 받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윤희가 쓴 편지들을 읽을 때는 손이 떨리고 있었죠. 당신을 키워주신 윤희 할머니는 바로 제 아내입니다. 강현석이 조용히 말했어요. 30년 전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했던 그녀는 당신을 안전한 곳에서 키우기로 결심했어요. 그럼 저는. 김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윤희의 딸입니다. 강현석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춘 후 계속했습니다. 제 딸이기도 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하윤은 여러 감정이 얼굴에 스쳐 지나갔어요. 놀라움, 혼란, 그리고 슬픔까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강현석은 DNA 검사 결과를 꺼냈습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 검사를 해봤어요. 99.9% 확률로 우리는 친부녀 관계입니다. 김하윤은 그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왜 이제서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김하윤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저도 며칠 전에야 확신하게 되었어요. 우산의 로고를 보기 전까지는 단순한 추측일 뿐이었죠. 강현석이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에 써 있었어요. 이 우산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아이를 잘 키워줄 것이다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도 했어요.
김하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아니, 엄마는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지키려고 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엄마는 언제 돌아가신 거예요? 김하윤이 물었어요. 강현석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거든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당신을 끝까지 지켜보시다가 제가 재단에 입사한 걸 보시고. 김하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네, 아마 그때 안심하셨을 거예요. 당신이 안전한 곳에서 자신이 원하던 일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고. 강현석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김하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한 번에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예요. 30년간 믿어왔던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하윤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지금까지 김하윤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아닙니다. 강현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지금까지와 똑같이 김하윤입니다. 다만 이제는 진실을 아는 김하윤이 된 거예요.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바뀔 필요 없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아버지시고. 김하윤이 말을 더듬었어요. 그렇다고 갑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건 아니에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받아들이면 됩니다. 지금처럼 회장님이라고 부르셔도 괜찮아요. 김하윤은 또 다른 질문을 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나요?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과 저만 아는 비밀이에요. 공개할지 말지는 당신이 결정하면 돼요. 강현석이 대답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김하윤이 말했어요. 당연합니다. 충분히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당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더 들려드릴 수 있어요. 김하윤이 일어서려고 했을 때 강현석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하윤 씨, 아니, 하윤아. 당신의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당신도 그녀를 정말 닮았어요. 따뜻하고 착한 마음까지도. 김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해요. 회장님, 엄마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집무실을 나갔어요. 강현석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동안 김하윤은 재단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가를 신청했다는 연락만 있었을 뿐이었어요. 강현석도 그녀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바뀌는 일이니까요. 강현석은 그 시간 동안 윤희의 유품들을 정리했어요. 김하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들이 많았거든요. 어머니의 일기, 사진들, 그리고 김하윤을 위해 준비했던 편지들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특히 윤희가 임신했을 때 쓴 일기들은 감동적이었어요. 오늘 아이가 처음 움직이는 걸 느꼈어. 정말 신기하고 기뻤어. 현석이도 빨리 알려주고 싶지만 지금은 위험해서 말할 수 없어. 미안해, 현석아.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어. 비록 내가 직접 키울 수는 없지만 누군가 좋은 사람이 대신 사랑을 주었으면 해. 그리고 언젠가는 아빠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 일주일 후 김하윤이 재단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보다는 차분해 보였지만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강현석은 그녀를 압박하지 않고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하윤이 오후에 강현석의 집무실을 찾았어요. 들어오세요. 강현석이 대답했습니다. 김하윤의 표정은 이전보다 안정되어 보였어요.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김하윤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혼란스러웠는데 지금은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강현석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아니, 엄마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가 특별한 아이라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김하윤의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확고함이 느껴졌어요. 그분도 진실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곳에 와서 진실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을. 김하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재단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나 봐요.
강현석이 물었어요.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 복잡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김하윤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지키려고 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오히려 감사해요. 그리고 김하윤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아직 어려워요. 하지만 회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엄마가 사랑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현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하윤아. 천천히 하면 돼요. 급할 것 없어요.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김하윤이 말했어요.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려주세요. 어떤 분이셨는지, 어떻게 만나셨는지. 그날부터 강현석과 김하윤은 자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윤희에 대한 이야기, 재단 설립 당시의 에피소드, 그리고 과거의 추억들까지. 김하윤은 어머니에 대해 알아갈 때마다 더욱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김하윤이 말했어요. 이 재단도 엄마의 꿈이었고 아이들을 돕는 것도 엄마가 원했던 일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엄마가 꿈꾸던 일이에요. 강현석은 김하윤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하윤아, 재단 후계자 수업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후계자요? 김하윤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이 재단은 당신의 어머니가 만든 곳이기도 해요. 당신이 이어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요. 김하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저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강현석이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김하윤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보겠어요. 엄마의 뜻을 이어가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김하윤은 재단 운영에 대해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강현석은 직접 그녀를 가르쳤습니다. 재정 관리부터 프로그램 기획, 후원자 관리까지 모든 것을 차근차근 알려줬어요. 신기한 것은 김하윤이 재단 업무에 특별한 재능을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타고난 것처럼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했고 후원자들과의 소통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정말 어머니를 닮았네요. 강현석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가끔 신기해요. 김하윤이 말했습니다. 이 일을 할 때마다 마치 엄마가 옆에서 도와주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거든요. 강현석은 김하윤을 보며 윤희를 떠올렸어요. 말하는 방식,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닮아 있었습니다. 단순히 유전적인 것을 넘어서 정신적으로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김하윤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회장님, 재단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떨까요? 이름을요? 강현석이 의아해했습니다. 네, 윤희재단에서 희망윤희재단으로요. 엄마의 이름과 함께 희망이라는 의미도 담아서요. 강현석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어머니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만들고 싶어요. 윤희 멘토링이라고 해서 혼자 자라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주는 거예요. 김하윤의 아이디어는 계속 이어졌어요. 저처럼 외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거든요. 엄마가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강현석은 김하윤의 성장을 지켜보며 뿌듯했어요. 단순히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성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윤희의 딸답게 따뜻한 마음과 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몇 달이 지나자 김하윤은 재단의 핵심 인력이 되었습니다. 직원들도 그녀의 능력을 인정했고 후원자들도 그녀를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하윤 씨가 있으니까 재단이 더 활기찬 것 같아요.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현석과 김하윤은 재단 건물 옥상에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김하윤이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강현석은 깜짝 놀라며 그녀를 바라봤어요. 처음 그렇게 부르네요. 강현석이 감동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이제는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진짜 아버지니까요. 김하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김하윤이 말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함께 일하는 모습을 말이에요. 분명히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자랑스러워 하실 거고요. 강현석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둘은 급히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김하윤이 가방에서 우산을 꺼냈습니다. 바로 그 우산이었어요. 윤희가 남긴 희망의 나무 로고가 새겨진 우산. 함께 쓸까요? 김하윤이 웃으며 말했어요. 강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산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30년 전 윤희와 함께했던 것처럼 이제는 딸과 함께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잔잔한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강현석은 우산 안쪽의 로고를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이제 그 로고는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가족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내일부터 새로운 프로그램 준비를 시작해도 될까요? 김하윤이 물었어요. 물론이죠. 어머니가 꿈꾸던 일을 계속해 나가는 거니까요. 강현석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재단 건물을 나섰어요. 비 내리는 거리를 걸으면서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가족, 그리고 함께 이어갈 꿈이 있었거든요. 재단 건물이 점점 멀어지면서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보였어요. 내일도 그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희망을 찾게 될 것입니다. 윤희가 꿈꾸던 그 일을 이제는 아버지와 딸이 함께 이어가게 되었어요. 우산 속에서 바라본 세상은 이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더 따뜻하고 희망적이었어요. 마치 윤희가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가족이 된 두 사람에게 내리는 축복의 비처럼 말이에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희망윤희 재단은 김하윤의 주도로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었어요. 윤희 멘토링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많은 아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김하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재단 설립 3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김하윤이 공식적으로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날이기도 했어요. 강현석은 명예이사장으로 물러나면서 딸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행사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후원자들, 재단 직원들, 그리고 재단의 도움을 받았던 아이들까지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김하윤이 단상에서 연설을 시작했어요. 이 재단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일하는 곳이 아니라 저의 뿌리이자 미래인 곳이거든요. 청중들은 조용히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30년 전 한 여성이 꿈꾸었던 세상이 있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고 보호받는 세상,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세상 말이에요. 그 여성의 이름은 윤희였습니다. 김하윤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계속해서 말했어요. 윤희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가족까지도 지키기 위해 희생했어요. 그리고 그 꿈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현석은 객석에서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김하윤은 정말로 윤희를 닮아 있었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씨, 말하는 방식,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말이에요. 저는 오늘부터 윤희의 꿈을 이어받아 더 큰 희망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김하윤이 힘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혼자 자라는 아이들,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 그리고 꿈을 잃어버린 청년들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현석도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어요. 정말로 자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윤희가 꿈꾸던 모습 그대로 자라준 딸 말이에요. 행사가 끝난 후 강현석과 김하윤은 재단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도시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멋진 연설이었어요. 강현석이 말했어요. 긴장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도와주신 것 같았어요. 김하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첫눈이네요. 김하윤이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아름답네요. 강현석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저희 윤희 어머니 묘소에 가볼까요? 김하윤이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오늘 있었던 일을 알려드려야죠. 강현석이 동의했습니다. 이틀 후 그들은 윤희의 묘소를 찾았어요. 조용한 언덕에 자리한 소박한 묘비였습니다. 김하윤은 꽃을 놓고 잠시 묵념했어요. 엄마, 제가 재단 이사장이 되었어요. 엄마의 꿈을 잘 이어가겠다고 약속드려요. 강현석도 옆에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윤희야, 우리 딸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 정말 자랑스러워해도 돼. 바람이 살며시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어요. 마치 윤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하윤은 가방에서 그 우산을 꺼냈어요. 30년 전 윤희가 남긴 희망의 나무 우산. 이 우산처럼 저희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그늘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김하윤이 말했어요. 우산 안쪽의 로고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희망의 나무에 달린 별들처럼 많은 아이들이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돌아오는 길, 그들은 다시 그 우산을 함께 썼어요. 눈이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들, 확장 계획들,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까지. 아버지, 저희가 만나게 된 것도 엄마의 계획이었을까요? 김하윤이 물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머니는 항상 치밀한 분이셨으니까요. 강현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요? 그냥 저를 아버지께 맡기시면 되었을 텐데. 김하윤이 의아해했어요. 아마 그때는 위험해서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강현석은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윤희는 모든 것을 계산하고 준비했을 거예요. 언젠가 김하윤이 재단을 찾게 될 것을 알고 그때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랐을 거라고. 그리고 그 계획이 정확히 들어맞았어요. 재단 건물에 도착했을 때 야근을 하는 직원들의 불빛이 보였어요. 오늘도 누군가 아이들을 위해 일하고 있네요. 김하윤이 뿌듯하게 말했어요. 내일도 그럴 거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게요. 엄마의 꿈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강현석도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31년 전 윤희와 함께 시작했던 작은 꿈이 이제는 이렇게 큰 희망이 되어 있었어요. 우산을 접으며 김하윤이 말했어요. 이 우산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엄마와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고 저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마법의 우산이네요. 강현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우산을 들고 다닐 거예요. 비가 올 때마다 엄마와 아버지 그리고 희망재단을 생각하면서요. 김하윤의 말에 강현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강현석은 윤희의 사진을 오랜만에 꺼내봤어요. 윤희야, 우리 딸이 정말 훌륭해졌어. 내가 보고 싶어 했던 그 모습 그대로야. 따뜻하고 똑똑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 사진 속 윤희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강현석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혼자가 아니라 딸과 함께하는 삶.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은 기쁨으로 가득한 삶 말이에요. 그리고 윤희의 꿈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김하윤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해야 할 일도 분명해졌어요. 앞으로 수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산 속에 숨겨져 있던 시간들이 이제는 모두 펼쳐졌어요. 비밀스럽고 아팠던 과거가 아름다운 현재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윤희의 사랑, 강현석의 사랑, 그리고 김하윤의 사랑이 모여서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비가 오는 날이면 그들은 그 우산을 함께 쓸 거예요. 희망의 나무 로고를 바라보며 윤희를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그늘을 만들어주겠다고 다짐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산 속 숨겨진 시간은 영원한 사랑의 증표가 되어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로부터 다시 2년이 더 흘렸습니다. 희망윤희재단은 이제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사회공헌 기관이 되었어요. 김하윤의 리더십 아래 새롭게 시작된 희망의 다리 프로그램은 국경을 넘나드는 아이들의 교육 지원 사업으로 발전했죠. 마치 윤희가 꿈꾸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세상으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김하윤에게 특별히 의미 있는 날이었어요. 그녀의 30번째 생일이자 동시에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시설 윤희의 집이 문을 여는 날이었거든요. 부모 없이 조부모나 친인척 손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한 종합지원센터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개관식 준비로 분주했지만 김하윤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차분했어요. 30년 전 이곳에서 태어났고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자랐으며 이제는 그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하윤아, 오늘 기분이 어때? 강현석이 개관식장에서 딸에게 다가왔어요. 이제 70을 넘긴 그는 여전히 정정했지만 대부분의 업무를 김하윤에게 맡기고 조언자 역할만 하고 있었습니다. 설레면서도 무거워요, 아버지.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내 어머니도 처음에는 그랬어.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항상 말했지. 강현석이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보면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야. 개관식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정부 관계자들, 기업 후원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재단의 도움을 받았던 아이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했습니다. 이제 어른이 된 첫 번째 장학생이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을 때는 김하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15살 때 장학금 받았던 정민수예요. 이제 28이 된 청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기억해요. 의대에 진학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요? 올해 레지던트 마지막 해예요. 내년부터는 소아과 전문의로 일하게 될 거예요. 김하윤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찼어요. 재단에서 도움을 받은 아이가 이제는 다른 아이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었다니 이보다 더 아름다운 선순환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개관식이 시작되고 김하윤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윤희의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사랑이 모자란 아이들에게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깊은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저 역시 어린 시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윤희라는 할머니가 계셨고 그분의 사랑 덕분에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그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강현석은 딸의 모습을 보며 윤희를 떠올렸습니다. 정말로 닮아 있었어요. 말하는 방식도, 아이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도,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마음씨까지도 말이에요. 이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매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아이들도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어른으로 자라기를 희망합니다. 김하윤의 연설이 끝나자 더욱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어요. 개관식이 끝난 후 김하윤과 강현석은 함께 시설을 둘러봤어요. 아이들을 위한 개별 방부터 공부방, 놀이방, 그리고 상담실까지 모든 공간이 따뜻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특히 중앙홀에는 커다란 나무 조각상이 세워져 있었는데 바로 희망의 나무였어요. 이 나무의 의미가 뭔지 아이들이 알까요? 강현석이 물었어요.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자신들도 희망의 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김하윤이 대답했습니다. 나무 밑에는 작은 명패가 있었어요. 이 나무는 모든 아이들의 꿈을 상징합니다.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어 큰 나무로 자라듯
여러분의 꿈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이너스 윤희 엄마가 김아윤이 직접 쓴 글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모든 행사가 끝나고 김아윤과 강현석은 재단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이제는 그들만의 전통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곳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곤 했거든요. 아버지, 제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요? 김아윤이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때로는 부담스러워요. 엄마의 뜻을 제대로 이어가고 있는지, 실망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야. 강현석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내 어머니도 항상 그런 고민을 했거든. 과연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 것인지, 아이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인지 말이야. 하지만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거라고 생각해. 그때 하늘에서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도시의 불빛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몇 개의 밝은 별들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기 별들 보여요? 엄마도 저 중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요. 김아윤이 말했어요. 분명히 그럴 거야. 그리고 내가 도운 모든 아이들도 각자의 별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고 있을 거고. 강현석의 말에 김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김아윤은 특별한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발신인은 윤희의 집 첫 번째 입소 아이 중 한 명인 12살 소녀 지민이었습니다. 서투른 글씨로 쓰인 편지였지만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사장님께, 저는 윤희의 집에서 지내게 된 김지민이에요. 처음에는 새로운 곳이 무서웠는데 여기 선생님들이 정말 친절해요. 그리고 희망의 나무를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저도 언젠가는 이사장님처럼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감사해요. 편지를 읽은 김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런 순간들이 있기에 힘든 일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희망찬 꿈을 보면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새삼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날 저녁 김아윤은 윤희의 묘소를 혼자 찾았어요. 손에는 지민이의 편지와 함께 윤희의 집 개관식 사진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또 하나의 꿈을 이루었어요. 엄마 이름을 딴 집에서 많은 아이들이 사랑받으며 자라게 될 거예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나뭇잎들을 흔들었어요. 마치 윤희가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도 만났고 제가 해야 할 일도 찾았고 무엇보다 엄마의 사랑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김아윤은 묘비 옆에 앉아 오래도록 이야기했어요. 최근 있었던 일들, 앞으로의 계획들, 그리고 매일매일 느끼는 감사함까지 모든 것을 어머니와 나누고 싶었거든요. 엄마가 남겨주신 우산은 지금도 제 가방에 들어 있어요. 비가 올 때마다 그 우산을 쓰면서 엄마를 생각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그늘을 만들어주겠다고 다짐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아윤은 재단 건물 앞을 지나쳤어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야근을 하는 직원이 있는 것 같았어요. 건물을 올려다보니 자신의 사무실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올라가 보니 강현석이 책상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늦게까지 계세요? 너 없으니까 할 일이 없어서 일찍 와서 정리하고 있었어. 묘소에 다녀왔구나? 네, 엄마께 윤희의 집 이야기 해드리고 왔어요. 김아윤이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도 기뻐하셨을 거야. 자신의 이름을 딴 집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낸다니 말이야. 아버지, 저희 정말 많이 달라졌죠? 김아윤이 문득 말했어요. 30년 전에는 서로의 존재도 몰랐는데 지금은 이렇게 함께 일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신기한 일이지. 하지만 운명이었던 것 같아. 내 어머니가 모든 걸 계획했을 거야. 강현석은 서랍에서 오래된 달력을 꺼냈어요. 윤희가 사용하던 것이었는데 거기에는 그녀의 필기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한 날짜에 동그라미가 그어져 있었어요. 이게 뭘까? 김아윤이 물었어요. 동그라미가 그어진 날짜는 바로 오늘 김아윤의 3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하윤이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엄마가 이걸 미리 알고 계셨던 걸까요? 김하윤이 놀라며 물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 미래를 내다보는 듯한. 강현석도 신기해했습니다. 그날 밤 김하윤은 오랜만에 그 우산을 꺼내봤어요. 희망의 나무 로고를 가만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우산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했어요. 우산을 펼쳐보니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로고 옆에 아주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던 글씨였습니다. 돋보기를 가져와서 자세히 보니 하윤아, 사랑해라고 적혀 있었어요. 김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던 거였어요. 언젠가 이 우산이 자신에게 전해질 것을 알고 미리 사랑의 메시지를 남겨두셨던 것이죠. 다음 날 아침 김하윤은 강현석에게 이 발견을 알렸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 내 어머니는 모든 걸 계산하고 준비하셨던 거야. 강현석도 감탄했습니다. 그날부터 김하윤은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일에 매진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자신과 함께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전하겠다는 결심도 더욱 굳어졌습니다. 우산 속에 숨겨져 있던 마지막 비밀까지 발견한 지금 김하윤은 완전한 행복을 느꼈어요.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아이들의 존재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비가 오는 날이면 그 우산을 펼칠 거예요. 그리고 우산 안쪽에 새겨진 사랑의 메시지를 바라보며 어머니를 생각할 것입니다. 윤희의 사랑은 이제 김하윤을 통해 세상의 모든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우산 속 숨겨진 시간이 마침내 영원한 사랑의 이야기로 완성된 것입니다.